안녕하세요. 낭낭서가입니다. 오늘의 책은 미래 비즈니스의 패러다임을 뒤바꾼 아마존 혁신 경영의 비밀이라는 부제가 붙은 브라이언 두메인 지음, 안세민 옮김, 김용준 감수의 21세기 북수 출판 베조노믹스입니다. 저자인 브라이언 두메인은 포춘의 편집자이자 날카로운 시각으로 경제 경영 분야의 새로운 흐름을 분석해내는 탁월한 언론인이다. 온라인으로 책을 판매하던 스타트업 아마존이 기존의 기업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온라인 쇼핑에서 물류 시스템으로 다시 오프라인 매장과 전자기기까지 전 세계의 모든 영역으로 사업을 확정하는 것을 보고 아마존의 경영 방식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100여 명이 넘는 아마존의 전 현직 임원과 직원을 인터뷰하고 직접 아마존의 물류 창고를 찾아가 가장 첨단 방식으로 진행되는 배송 시스템을 확인했다. 그 밖에도 아마존이 판도를 뒤바꾸고 있는 시장의 최전선에서 그 흐름을 추적하며 아마존 성공의 역사와 아마존이 21세기 비즈니스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그리고 마침내 베조스 자신이 혁신의 매뉴얼이 되어 구축해낸 역사상 가장 정교한 인공지능 기반 사업 모델의 핵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베조노믹스라고 이름 붙였다. 이 책은 저자가 지난 2년 동안 끝없는 취재를 통해 밝혀낸 아마존 경영의 핵심이자 베조스에 관한 교과서이다. 아마존 초창기의 제프 베조스는 시애틀 구도심에 위치한 본사 건물 맞은편의 작은 극장에서 반년마다 모든 직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주재했다. 이후로 아마존은 성장의 성장을 거듭하여 2017년 봄 베조스는 1962년 세계 박람회가 열렸던 곳에 위치한 실내 경기장으로 1만 7,459명을 수용할 수 있는 키 아레나에서 총회를 개최했다. 그날 이곳은 사람들로 꽉 들어찼다. 베조스가 청중들에게서 마지막으로 받은 질문은 데이 2에는 아마존은 어떤 모습일까요? 였다.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웃음을 자아냈다. 아마존 직원들은 이 회사에서 근무하기 시작했던 첫 순간부터 데이 1의 관점에서 생각하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이다. 베조스의 사전에서 데이 1은 아마존이 항상 스타트업처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스타트업을 설립하던 첫날에 가졌던 열정과 흥분을 항상 간직해야 한다는 것이다. 베조스의 사무실이 위치한 시애틀 도심의 고층 건물 이름도 데이 1이다. 화이트 칼라 셔츠에 회색 바지 차림의 아마존 설립자는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특유의 너털 웃음을 터뜨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대답을 하지요. 데이 2는 정체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대답을 이어갔다. 그것은 헛발질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고통스러운 쇠락의 길을 가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조스가 이렇게 대답하고는 싱긋 웃었다. 청중들은 폭소를 터뜨렸고 무대를 내려오는 베조스를 향해 박수를 보냈다. 그들의 지도자는 직원들이 직감으로 알고 있는 것을 명료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아마존은 거대한 기술 기업이다. 하지만 아마존은 강렬한 추진력을 요구하고 자기 만족을 금기시하는 어느 기업과는 아주 다른 곳이다. 베조스는 지금까지 엄청난 성공을 이루어냈지만 2018년 시가총액 1조 달러의 세계 1위 기업을 날마다 생존을 위협받는 중소기업처럼 경영하고 있다. 2018년 11월에 개최된 직원 총회에서 한 직원이 베조스에게 시어스 같은 대기업이 파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에 관해 묻자 이런 말로 청중들을 놀라게 했다.
대마불사라는 말은 아마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마존도 언젠가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대기업들을 보면 평균 수명이 30년 남짓입니다. 100년 넘게 가는 기업은 별로 없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아마존은 설립된 지 24년째였다. 베조스는 그날 직원 총회에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아마존의 죽음에 대해 언급했을까? 어쩌면 그가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동안 회사가 누려왔던 모든 행운에 따르는 징크스를 피해가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월마트 혹은 알리바바와 같은 엄청난 경쟁자가 아마존의 마법을 알아채고서 기습 공격을 하는 것을 두려워했는지도 모른다. 이 두 가지 출원 모두 나름의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베조스가 마음속으로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아마존의 직원들이 고객이 아닌 옆에 있는 직원들을 의식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관료체제에 순응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른바 대기업병에 굴복하는 것이었다. 베조스는 그날 총회에서 직원들에게 아마존의 성공에 도취되지 말고 고객에게 기쁨을 주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에 더욱 매진하며 최후의 심판일을 최대한 늦춰줄 것을 진심으로 애원하고 있었다. 베조스의 각본에는 고객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그들이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좀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적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베조스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부터 10년 뒤에 어떤 고객이 저에게 다가와서 제프, 나는 아마존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좀 더 비싸도 괜찮습니다. 혹은 내가 아마존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천천히 배달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책은 베조스에 관한 교과서이다. 그는 강하게 몰아붙이는 지도자이자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사상가이다. 여러모로 볼 때 아마존을 아마존답게 만든 것은 베조스가 모든 것에 의심을 품고 회사의 존재 자체를 포함하여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일들이 고객에서 비롯되므로 모든 직원들이 고객에게 집중해야 하는 문화를 조성했기 때문이다. 브래드 스톤이 아마존의 초창기 스토리를 뛰어난 솜씨로 서술한 아마존, 세상의 모든 것을 팝니다. 에서 베조스는 이렇게 말했다. 무엇이 우리가 여느 기업과는 다른 기업이 되도록 했는지 알고 싶다면 그 비결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고객에게만 집중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먼 미래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새로운 것을 발명하는 걸 좋아합니다. 대다수의 기업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객이 아닌 경쟁 기업에만 집중합니다. 또한 2, 3년 뒤에 수익을 낳을 사업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2, 3년이 지나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다른 사업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그들은 발명가가 되기보다는 모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아마존의 비결을 알고 싶다면 우리가 여느 기업과는 왜 다른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아마도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기업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경영자들이 하는 판에 박힌 말처럼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베조스는 수억 명 중에 하나 나올까 말까한 보기 드문 사람이다. 그는 아마존의 진정으로 고객만을 생각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신이 뛰어난 두뇌, 전투적 스타일, 지칠 줄 모르는 활력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았고 이 이점이 그를 재계의 다른 거물과 차별되는 뛰어난 지도자로 만들었다. 그는 고객보다 경쟁 기업을 더 많이 걱정하는 임원들을 꾸짖었다. 서비스에 불만을 가진 고객이 보낸 이메일을 보면 그는
물음표라는 간단한 표시를 해서 담당 임원에게 전달했다. 이것은 이 메시지를 받은 불쌍한 인간의 마음속에 울리는 경종과도 같았다. 그러면 담당 임원은 다른 모든 일을 접어두고 지금 당장 이메일을 보낸 고객을 위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조건 반사적인 반응을 보인다. 내가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 직접 면담했던 수십 명의 전현직 아마존 직원들의 입에서는 어느 시점에 이르자 한결같이 모든 일은 고객에서 비롯됩니다 라는 말이 나왔다. 마치 그들의 머릿속은 아마존에서 내노라 하는 가장 뛰어난 컴퓨터 과학자에 의해서 굳어버린 것 같았다. 그렇지만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 아마존에 대하여 깊이 파고들게 되면서 모든 일들은 고객에게서 비롯된다라는 주문에 더 이상 만족하지 않게 되었다. 물론 그 문장은 아마존의 성공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것으로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아마존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려고 했다. 2년에 걸쳐 자료 조사를 하고 이 회사의 최고 경영진을 포함하여 100명이 넘는 취재원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하면서 나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아마존은 지금까지 세상에 존재했던 기업 중에서 가장 똑똑한 기업이 되려고 한다. 똑똑하게 일하는 기업은 항상 많이 있다. 그러나 베조스는 최초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움직이는 기업을 키워왔다. 인공지능을 둘러싼 과대 광고는 상당히 많다. 그러나 실제로 이 기업가는 역사상 최초로 가장 정교한 인공지능 기반 사업 모델을 구축했다. 이것은 스스로 더욱 똑똑해지고 성장해가는 사업 모델이다. 점차적으로 이런 알고리즘이 회사를 운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알고리즘 그 자체가 회사가 되어갈 것이다. 베조스는 아마존 직원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사용하는 용어인 플라이어 휠처럼 돌아가도록 설계했다.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이테크 연구기관에 바탕을 둔 성장을 의미하는 플라이어 휠 패러다임은 아마존 문화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정지된 회전축에 놓여있는 3톤짜리 돌 바퀴를 생각해보라. 이것을 움직이려면 엄청난 힘이 들어갈 것이다. 하지만 매일 충분한 힘을 가하면 플라이 휠은 점점 더 빠르게 회전하여 언젠가는 스스로 움직일 것이다. 아마존이 프라임 회원들에게 하루나 이틀 안에 무료 배송을 해주고 아마존 TV쇼 무료 시청, 홀푸드 제품 가격 할인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면 아마존닷컴으로 더 많은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다. 고객이 많아지면 잠재 고객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는 제3자 판매자들이 아마존닷컴으로 몰려들 것이다. 판매자를 더 많이 모집하면 아마존의 매출이 증가하고 규모의 경제를 창출하여 아마존닷컴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을 낮춰서 고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면 새로운 고객들이 아마존닷컴을 찾을 것이고 새로운 판매자들도 이곳을 찾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플라이 휠의 회전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질 것이다. 예전에도 플라이 휠을 장착하여 성공한 기업들이 있었다. 짐 콜린스가 자신의 획기적인 저작,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에서 이 용어를 창안하고는 크로고와 누코스틸처럼 회사 경영진이 그들만의 플라이 휠을 구동시키는 방식으로 성공한 기업을 만들기 위하여 수년에 걸쳐 쉬지 않고 노력한 사례들을 제시했다. 콜린스가 지적했듯이 1965년만 하더라도 뉴코스틸은 파산 직전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당시 CEO였던 켄 아이버스는 회사가 미니밀이라는 새로운 기술 공정을 적용하여 저렴한 철강을 생산하는 데 강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누코는 미니밀 1호기를 가지고 출발하여 더 많은 고객을 유치했다. 그 결과 매출이 증가했고 그에 따라 비용 효율성이 높은 미니밀을 추가로 도입하여 또다시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었다. 아이버스는 20년에 걸쳐서 미니밀 프라이휠을 더욱 빠르게 구동시키는 데에만 집중했고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누코는 미국에서 수익성이 가장 좋은 철강 기업으로 우뚝 섰다. 2019년에 누코는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철강 기업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아마존의 플라이휠은 누코의 것과는 아주 다르다. 아마존의 플라이휠은 더욱 강력한 장치로 진화했다. 베조스는 플라이휠의 개념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사업을 하는 방식의 일대 변혁을 일으키고 회사의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경쟁 우위를 가져다주는 수단이 되도록 했다. 그는 차세대 기업을 설립하여 세상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방식에 대한 21세기형 모델을 만들었다. 지금 그는 인공지능, 머닝러신, 빅데이터를 능수능란하게 사용하여 자신의 플라이휠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아마존은 컴퓨터 기술을 적용하는 데 뛰어난 강점을 갖게 되었고 스스로 배우면서 더욱 똑똑해지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그 어떤 기업도 이러한 점에서 아마존만큼 성공하지 못했다. 수많은 CEO들이 입으로만 인공지능을 떠들면서 이 기술을 그들의 사업 모델에 적용하려고 소수의 데이터 과학자들을 데려왔다. 아마존에서는 이 기술이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의 핵심 동력이 된다. 인공지능 음성 소프트웨어로 작동하는 마법의 요정 알렉사를 개발하고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2019년에 아마존이 1만 명을 고용했던 것을 생각해보라. 그들 중 대다수가 데이터 과학자, 엔지니어, 프로그래머였다. 아마존은 초창기에는 단지 책만 판매하는 기술 기업이었다. 이후로 베조스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회사의 중심에 두었다. 1995년 7월에 가동을 시작한 최초의 아마존 웹사이트는 저자, 주제, 제목, 핵심어 등에 따라 책을 검색할 수 있고 수백만 권의 장서를 보유한 도서관과도 같은 편의성을 약속했다. 최초의 웹사이트에서 아래쪽으로 스크롤을 내리면 아마존이 컴퓨터 지능이 사용했던 최초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수십 년이 지나서 아마존이 소매업을 발칵 뒤집어 놓는 데 사용한 기술이다. 여기서는 눈, 우리의 지칠 줄 모르는 자동 검색 에이전트라는 것을 자랑했다. 좋아하는 작가가 쓴 책이 발간되었거나 곧 발간될 예정이라면 이 눈은 독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이메일을 보내준다. 이후로 아마존은 웹사이트에서 고객에게 제안을 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신속한 배송을 위해 적절한 창고에 적절한 제품을 항상 비치할 수 있도록 자신이 보유한 기술적 역량을 활용했다. 또한 아마존은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 제품에 대한 놀라울 정도의 폭넓은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구축하기 위해 고객에 대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했다. 더욱 최근의 아마존의 시스템은 소매업의 경영자가 하던 의사결정의 상당 부분을 행동할 때마다 점점 더 똑똑해지는 머신이 대신해주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 머신은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그러한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 점검을 실시한다. 목표는 회사가 다음번에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그리고 플라이휠은 점점 더 빠르게 회전한다. 아마존이 세계에서 가장 위협적이고 두려움을 일으키는 기업이 된 것은 베조스의 무자비하게 돌아가는 플라이휠 덕분이다. 리서치 회사 CB인사이츠는 2018년에 투자자 소집 회의들의 콘텐츠를 조사하고는 미국의 경영자들이 다른 어떠한 기업보다
아마존을 더 많이 언급하고 실제로는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더 많이 언급한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베조스가 직원들에게 기업의 종말에 관하여 경고하기는 했지만 어느 누구도 이처럼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설립자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어 보였다. 2019년 초에 그는 순자산 1,600억 달러를 보유한 세계 최고의 부자로 등극했다. 그리고 전처 맥켄지에게 두 사람이 공동 소유한 아마존 주식의 4분의 1을 이원 합의금으로 주고도 세계 1위의 부자 자리를 계속 유지했다. 2019년을 기준으로 그가 설립한 회사는 미국 온라인 소매 시장의 거의 40%를 지배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온라인 소매 업체 중 하나가 되었다. 아마존은 프라임 회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17개 국가로 확대하여 실시했는데 프로그램에 가입한 회원 수가 세계적으로 1억 명이 넘었다. 베조스는 아마존 웹 서비스를 세계 최대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으로 발전시켰고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를 넷플릭스를 바짝 뒤쫓는 스트리밍 미디어 기업으로 키웠다. 또한 그는 알렉사가 내장된 스마트 스피커 에코의 개발을 독려했는데 이것은 처음 몇 해 동안 거의 5천만 유닛이나 팔렸다. 이제 베조스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형태의 소매업, 광고, 소비자 금융, 해운, 헬스케어 부분에서 새로운 강자로 떠오를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그의 인공지능 플라이휠에 의해 구동될 것이다. 나는 이처럼 새로운 기업 모델을 베조노믹스라고 부를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기업을 바라보는 방식을 뒤흔들고 앞으로 수십 년 동안의 이 방식을 폭넓게 채택한 기업들이 사회에 심대한 충격을 가할 것이다. 지금 업계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기업과 자신의 적합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여 고객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막대한 양의 세세한 정보를 보유함으로써 자기만의 베조노믹스 브랜드를 추구하려는 기업으로 급속히 양분되고 있다. 이미 자리를 잡은 거대 기술 기업인 알리바바, JD.com, 텐센트, 구글, 페이스북, 애플이 두 번째 범주에 속한다. 골드만삭스와 같이 상당히 오래된 전통적인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 범주에 속한다. 골드만삭스에서 소비자 금융사업부 마르쿠스를 총괄하는 해리 타러는 2019년에 열린 어느 컨퍼런스에서 금융 업무의 아마존화에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했다. 우리의 목표는 금융 서비스의 유통과 소비에서 일대 혼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매업에서 아마존이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 하고 있는 것과 거의 흡사합니다. 물론 아마존도 이미 은행업계를 혼란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베조노믹스는 세계 경제에서 점점 더 많은 부분을 집어삼킬 것이다. 내가 온건하게 바라는 것은 자본주의를 개혁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마존에 관한 책을 읽어서 21세기에 기업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베조노믹스가 어떻게 우리를 중요한 지점에 데려다 놓을지, 어떻게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것인지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 책을 통해 베조스가 자신의 인공지능 플라이어 휠을 어떻게 제작했는지, 이것이 어떻게 그처럼 잘 돌아가고 있는지, 아마존과 같은 거대 기업에 맞서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을 운영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이 책을 통해 제프 베조스의 세계를 들여다본 것이 갈색 스마일 박스가 현관에 도착할 때마다 자신의 삶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우리는 아마존이 어떻게 이처럼 거대하고도 강력한 기업으로 성장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우리의 삶에 더 많이 스며들고 세계 경제와는 더욱 밀접하게 관련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네, 지금까지 브라이언 투메인 지음, 21세기 북수출판, 미래 비즈니스의 패러다임을 뒤바꾼 아마존 혁신 경영의 비밀, 베조노믹스 일부 챕터를 낭독했습니다. 낭낭서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